내 월급 빼고는 정말 모든 게 다 오르네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입에 달고 살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쓴다고 쓰는데 왜 통장 잔고는 자꾸 뒷걸음질만 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당신의 자료들이 바로 그 답답함의 실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 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서요, 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함께 짜보려고 합니다. 월급만 믿고 살기엔 너무 불안한 시대죠. 그럼 우리의 낡은 금융상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도를 함께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유독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밟히네요. 네, 많았죠. 나는 그냥 어제처럼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집값이 2배가 되고 뭐 주식이 폭등하면서 나만 뒤처진 기분. 그렇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일 텐데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현상의 원인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두 가지 큰 줄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판 자체가 바뀐 구조적인 변화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의 판이 바뀌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원인인 구조적 인플레이션부터 보죠. 네. 지난 한 30년간 우리가 비교적 낮은 물가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사실 중국 같은 것의 값싼 노동력 덕분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된 아주 효율적인 공급망 덕분이었죠. 예전에는 무조건 싼 곳에서 만들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미중 갈등 터지고 곳곳에서 전쟁이 나니까 기업들이 깨달은 거죠. 뭘요? 아, 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공장이 멈추면 다 끝인데. 그래서 이제 비싸더라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안전한 곳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결국 예전처럼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구조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뭐 친환경 전환 비용 문제도 있겠네요. 자료 보니까 탄소 중립이던 뭐다 해서 전기차 만들고 하려면 희귀한 광물들이 필요한데 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어요. 인구요? 네.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돌봄이나 의료 같은 서비스는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니 사람 쓰는 비용, 즉 임금이 오르고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이 금리 좀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고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체질 자체가 변했다는 건 이해가 되네요. 근데 두 번째 원인으로 돈의 타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돈을 푼 건 뭐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 경제 망가지는 걸 막으려는 좋은 의도였잖아요. 물론 의도는 좋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문제였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쏟아부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가야 할 곳이라면 뭐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생산적인 곳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은 더 빠르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몰려갔습니다. 아, 그 결과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반대로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현금의 가치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 버린 거죠. 와. 이건 사실상 성실하게 월급 모으고 예금한 사람들에게만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어간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내 지갑 속 10,000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8,000원, 7,000원의 가치로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군요. 이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면 1971년 닉슨 쇼크까지 올라갑니다. 1971년이요? 네. 쉽게 말해 그 이전까지 달러는 금 교환권 같은 거였습니다. 은행에 1달러 지폐를 가져가면 정해진 양의 진짜 금으로 바꿔줬죠. 아, 그랬었죠. 그런데 닉슨이 이제부터 이 종이는 그냥 종이야. 금으로 안 바꿔줘. 대신 우리 미국이 보증할게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교환권이 신용장으로 바뀐 순간이죠. 그때부터 돈의 양을 통제하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버린 겁니다. 와,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결국 경제 구조도 변하고 돈의 가치 자체도 흔들리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을 재테크의 정석처럼 여겼던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는 이제 버려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와 있다는 경고가 많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요? 경제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런 환경에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이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섞어서 투자하라고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주식과 채권이 서로 시소를 탄다고 믿어왔죠.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는. 네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시소의 중심축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축이 무너진다니? 네, 둘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 이자가 더 높으니까 기존에 있던 낮은 이자의 채권 가격은 뚝 떨어지죠. 동시에 기업들은 대출이자가 비싸지니 투자를 줄이고 미래 성장성도 낮아지니 주식시장도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두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나요? 네, 자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를 아주 생생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요? 네, 그 시기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니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럼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은 대체 뭘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그 가치를 지켜준 금, 원유 같은 원자재, 그리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이었습니다. 아, 실물 자산이요? 네, 특히 금은 그 시기에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죠.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금융자산이 아니라 실물자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알겠습니다. 낡은 지도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게 확실해졌네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생존 전략을 짜야죠. 그렇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크게 방어, 공격, 최적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가장 기본은 방어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순 없으니까요. 종잣돈을 모으려면 일단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짠테크 방법들이 재미있었어요. 단순히 안 쓰는 게 아니라 냉장고 파먹기처럼 이미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해서 낭비를 줄이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제 지인 중 한 명은 이걸 게임처럼 하더라고요. 매달 냉파 챌린지를 해서 아낀 돈을 따로 모아 금 1g씩 사는데 그게 벌써 꽤 모였습니다. 와,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지출 통제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방어 전략이 바로 부채 관리입니다. 아, 대출이요? 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내리는 시기야 더욱 중요하죠. 한 자료의 예시를 보면 3억 원 대출의 금리를 단 1%만 낮춰도 아낄 수 있는 총 이자가 3,600만 원에 달합니다. 1%에 3,600만 원이요? 와, 정말 크네요.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재테크입니다. 일단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걸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방어벽을 튼튼히 쌓았다면 이제 공격에 나서야 합니다. 지키기만 해서는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맞아요. 물가 상승률을 이기려면 결국 어딘가에선 수익을 내야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통적인 주식, 채권이 답이 아니라면 솔직히 좀 막막한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소중한 돈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하하, 네. 자료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장 유력하게 보나요? 핵심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실물 자산과 여기에 더해 현금 흐름입니다. 실물 자산과 현금 흐름. 먼저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실물 자산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금이죠. 금 투자 방법도 여러 가지던데요. 뭐 KRX 금 현물, 금 ETF, 뭐가 다른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KRX 금 현물은 말 그대로 한국거래소 금고에 보관된 진짜 금을 1g 단위로 사는 겁니다. 아, 진짜 금을 사는 거군요. 네, 내 소유의 금을 안전하게 맡겨두는 개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관할 목적에 적합하고 매매 차익에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게 크네요. 반면 금 ETF는 금 가격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아, 주식처럼요? 네, 실제 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금값의 오르내림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전자는 자산 보관, 후자는 투자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실물금이냐, 금값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이나의 차이군요. 그럼 주식은 이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주식 투자의 룰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해요. 가격 결정력이요? 네, 원재료 값이 올랐을 때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제품 가격 올립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들이요. 예를 들면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음식료품이나 약 같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기업들이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반대로 경기를 많이 타는 자동차나 명품 같은 건 분리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격 전략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현금 흐름.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아, 마침 자료에 희소식이 있더군요.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고배당주 투자의 매력이 훨씬 커진다고요. 네,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네요. 언급된 KB금융이나 삼성생명, KT 같은 종목들이 좋은 예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료에서는 대안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그 희소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방어로 지출을 막고 공격으로 실물 자산과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이제 마지막 최적화 전략이 남았네요. 네, 이건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걸 넘어서 내 재무 시스템 자체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독립을 위한 핵심이죠. 첫 번째는 월급외 소득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아, 엔잡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당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 자산으로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겁니다. 들어두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동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 꾸준히 기록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광고 수익을 만들어주죠. 혹은 재고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위탁 판매처럼 잘 짜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중요한 건 월급이라는 하나의 수도꼭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소득의 다각화군요. 그리고 최적화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절세네요. 세금 아끼는 게 돈 버는 거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세금은 수익률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도부터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놓치면 손해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건 국가가 제발 세금 아껴가세요 하고 떠먹여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맞네요.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수 전략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입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의 금융 전략도 완전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네, 불필요한 지출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어, 실물 자산과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포리오를 재편하는 공격. 그리고 최적화. 네, 그리고 소득원을 늘리고 세금을 아끼는 최적화.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시대의 생존 공식이 되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다양한 외부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심해져도 결코 그 가치를 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당신의 역량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며 외부의 온갖 소음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내면의 힘 말이죠. 오늘 당장 당신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당신의 그 내적 자산을 키우기 위한 작은 행동 한 가지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